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몇몇은 되게 당연하게 아마 테슬라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어떤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이 이 가설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던 것처럼 협상력을 높이고, 그죠? 또 내재화 역량 강화, 그다음에 제품 경쟁력 강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협상력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당연하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 보급형의 LFP를 쓰고 프리미엄의 이런 이원화 전략, 프리미엄 세그에는 다른 아까 뭐였죠? 4860인가요? 4680인가요? 네, 그거를 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은 테슬라가 그 미국에 있는 실리콘 응급제 기술을 보유한 배터리 스타트업 실라리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가설은 단기적으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모델 중에 이제 상위 퍼포먼스 위주의 세그의 제품 경쟁력을 제고를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배터리 내재와 역량 강화를 해서 지금 현재 뭐 과점 시장이 2차 전지 공급업체와 협상력을 좀 높여서 배터리 공급도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절감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테슬라가 뭐 여러 가지 경로와 매체로 본인들은 배터리를 내재화하고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운영 전략을 계속 발표를 했고, 또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자신들의 전 차종의 보급형 트림에는 또 LFP 배터리를 전량 탑재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것을 봤을 때, 저는 그 테슬라의 보급형 트림과 프리미엄 세그의 배터리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이원화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인수한 기업이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잘 안 나왔는데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그냥 소규모 기술 스타트업 정도로만 확인이 됐는데, 결국 테슬라라는 대기업이 이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는 거는 뭐 생산 설비나 다른 뭐 재료 확보, 뭐 공급 채널이 아니고 순수한 기술력 확보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자체 배터리 내재화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목표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사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계속 추진을 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배터리 탑재 비중을 지금보다 늘린다고 해도 그게 뭐 자신의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고요. 다만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배터리 캐파를 확보를 함으로써 타 배터리 공급업체와의 협상력을 높여서 배터리 조달 비용에 대한 우위를 아마 지속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인수를 지속하지 않았나라는 근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하면 뭐 워낙 다 아시는 기업이니까 뭐 많이 팔고 있고, 전체 세그 중에서 3랑 Y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1위 수준이 나죠. 선도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인수권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난 인수 이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봤는데요.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생산 자체에 대한 목적으로 인수를 하다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 19년도부터 이제 배터리 관련된 뭐 소재나 뭐 생산 설비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라리온도 그 배터리 관련 업체 인수의 한 내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이번에 인수한 실라리온 회사를 분석을 해보려 했는데 솔직히 지금 자료가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테슬라가 실라리온을 인수했다고 확인이 된 것도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유럽 특허청에서 어떤 배터리 응급제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이제 인수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유권이 원래 실라리온한테 있어서 그래서 테슬라가 이 기업을 인수했구나라고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외부에 이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인수 금액이나 조건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 테슬라가 인수한 기업이 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실리콘 응급제 기술인데요. 그게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이고요. 이 응급제의 역할은
배터리가 충전될 때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랑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소재입니다. 지금 음극재는 대부분 흑연을 사용하는데요. 흑연 같은 경우는 뭐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수하고 있는 이 실리아리온이 가지고 있는 실리콘을 음극재로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 흑연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나 충전 방정 속도가 대폭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흑연 대비 굉장히 비싸고요. 두 번째로는 흡연 대비 팽창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마다 팽창이 많이 되고 하다 보면 결국 그건 배터리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차 전체 그 사이즈나 크기에 많이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 실리콘의 팽창 조절을 기술하는 게 향후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되는 데 주요 키 포인트라고 업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앞서 그 세 가지 근거를 뽑았던 항목에 대해서 각각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딥다이브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수한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 자체 모델에 탑재하는 배터리를 이원화를 함으로써 전 세계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지금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하게 되면은 뭐 기존에 썼던 뭐 삼원계 배터리들은 이제 완전히 지배력을 잃는 거 아니냐라는 뭐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쭉 서치를 해봤을 때 그렇진 않다고 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발표한 4680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4680 배터리는 뭐 원래 기존에 계속 쓰고 있던 리튬 3원계 배터리 방식에서 기존 배터리보다 뭐 주행거리나 출력이나 용량이나 가격 같은 것들을 개선한 배터리였고, 테슬라는 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원래가 계획이 뭐 올해부터 양산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수율 이슈 때문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못하고 있지만 계속 생산 체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0월 달에 이제 테슬라가 자신들의 모델의 보급형 스트림 전 모델에 이제 LFP 배터리 탑재를 결정을 했는데, 이 LFP 배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쓰이는 3원계에 비해서 주행 거리는 짧은데 기존 3원계 대비해서 거의 원가가 80% 수준으로 저렴한 게 장점이고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봤을 때 이제 테슬라는 뭐 두 배터리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기존 3원계랑 인산철 배터리 모두 사용을 할 텐데, 다만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모델은 성능을 조금 희생하는 대신에 완전히 가격 경쟁력 중심으로 가고, 4680을 탑재하는 트림 모델들은 뭐 퍼포먼스 롱레인지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 제품 위주로 고가 제품 위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회가 확인된 그 신라이온이 연구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흑연 음극재 대비 이제 좀 소재가 비싸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보급형 트림에 달린 LFP는 말고 4680 배터리에만 탑재가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면은 테슬라는 뭐 이번 인수를 통해서 뭐 기존의 3원계 배터리만 할 것도 아니고 LFP만 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전 세그에 이원화해서 운영을 해서 뭐 보급형부터 위에 퍼포먼스까지 전 세그의 시장 지배력을 다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재화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는 근거를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테슬라는 워낙 공식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자신들은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앞서 보셨던 그 M&A 이력처럼 19년도부터 뭐 배터리 소재 업체나 장비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인수해왔고, 배터리 데이 때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배터리도 우리가 제작하겠다라고 발표도 했고, 올해 1월에는 자신들의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까지 공개를 해왔습니다. 이를 봤을 때 테슬라는 뭐 수율이나 이런 문제는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자체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인 이제 공급자 협상력 강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전기차 원가 구조에서 배터리가 단일 소재 부품으로 가장 비싼 제품이고요. 이 가장 비싼 2차 전지를 공급하는 시장 점유율은 현재 뭐 우리나라의 3개 업체를 포함해서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사실상의 과점 시장입니다. 좀만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전기차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뭐 ESG 트렌드나 여러 뭐 충전 인프라들의 뭐 확장을 통해서 매년 성장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배터리 수요도 따라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느는데 2차 전지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과점된 시장이면은 당연히 전기차 OEM 업체에 대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공급자 협상력이 현재로서는 매우 우세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테슬라가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뭐 이상적으로 자신들이 만드는 전기차의 100% 자체 배터리로 공급을 해서 뭐 고정비를 절감하거나 이런 뭐 운영을 효율화하는 이슈도 있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뭐 자체 라인에 대한 수율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크게 어려워 보이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포션으로 자신의 부품 조달 체대를 구축을 함으로써 이런 2차 전지 과점 업체들에 대한 공급자 협상력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다른 산업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사례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스마트폰과 퀄컴에서 만드는 AP 스냅드래곤, 요 퀄컴과 삼성전자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 원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AP인데요. 전체 재료비의 뭐 공식적으로는 뭐 대비성 항목이지만 업계에서는 대략적으로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뭐 제조 원가가 50만 원이면은 그중에 10만 원은 AP 단일 칩 하나이고요. 굉장히 비싼 부품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그 엑시노스도 공급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그 대부분의 글로벌향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다 퀄컴향을 쓰고 있고요. 그거는 뭐 엑시노스의 뭐 수율 이슈나 성능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퀄컴을 사실상 메이저로 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퀄컴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거의 사실상 뭐 가격이나 공급에 대한 협상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S20 울트라에 탑재된 그 AP의 가격을 퀄컴에서 뭐 5G 칩이나 여러 가지 성능 향상 등을 이유로 S10 때 탑재됐던 AP 대비해서 거의 공급가를 1, 20% 이상 높여서 사실상 통보 방식으로 제조사의 납품을 결정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이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그 원래 같으면 올해 하반기에 나왔어야 될 모델 중에 하나인 S21FE에 탑재돼야 될 반도체 공급 수급이 숏이 났고, 퀄컴에서는 최종적으로 못 주겠다라고 통보를 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급하게 이제 이 모델을 안 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회사의 라인업 전략에도 거의 큰 차질이 왔었고요. 이러한 벤치마킹 사례를 봤을 때 결국 공급자 협상력이 높을 경우에는 그 제품 부품을 받아서 만드는 제조사 입장의 경우에는 뭐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라인업 전략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러한 점들을 분명히 감안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 라인도 뭐 제대로 갖추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이런 배터리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자체적인 내재화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되게 배터리 시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요 협상력 확보에 약간 반면 교사 같은 삼성전자가 이제 퀄컴에 굉장히 의존적인 상황. 이것도 굉장히 좋은 비교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몇몇은 되게 당연하게 아마 테슬라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어떤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이 이 가설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던 것처럼 협상력을 높이고, 그죠? 또 내재화 역량 강화, 그다음에 제품 경쟁력 강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협상력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당연하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 보급형의 LFP를 쓰고 프리미엄의 이런 이원화 전략, 프리미엄 세그에는 다른 아까 뭐였죠? 4860인가요? 4680인가요? 네, 그거를 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배터리 시장을 얘기했을 때 자동차, 그러니까 EV라고 하면 EV에서 이게 스케일이 확보되지 않았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그죠?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편하다. 였어요. 내연기관 대비 갈 수 있는 어떤 거리, 그러니까 주행 거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제한된다. 주행 거리라는 말보다는 어떤 운행 서비스 할 수 있는 EV가 그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좁아진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배터리 자체의 이제 주행 거리였죠. 한 번 충전으로 얼만큼 가느냐가 이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400km는 돼야 돼, 뭐 600km는 돼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테슬라는 어쨌든 최고로 많이 가는 거를 계속해서 추구했었죠. 배터리 같은 부피면 비싸더라도 최대한 많이 가는 거, 더 많이 가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제품을 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케일을 확보했죠, 지금. 스케일 사업자로서, 그러니까 EV 사업자로서 스케일이 가장 이제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배터리의 1회 충전 시의 주행 거리와 충전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 진출할 때마다 충전 인프라는 계속해서 깔고 있고,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라는 건 이건 뭐 각국의 정부들도 이제 더 이제 깔고 있는 거죠. 전기차가 ESG 정책에 더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 중요도는 사실상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한 대가 기본적인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주행거리, 1회 충전당 주행거리는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거리에 충전소가 있는 인프라였다가 그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인프라가 깔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보면 테슬라는 지금 이원화에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조금 보급형 배터리를 쓰고 또 프리미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프라 계속 깔리고 있어서 이제 주행거리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 음, 사람들은 이제 차량의 한 대당 가격이 더 중요할 거야. 왜? 정부의 보조금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EV가 보편화되면서 보급형이 팔리려면 이제는 배터리의 어떤 성능에 의해서 얼마나 롱레인지를 가느냐가 아니고 이게 얼마 싸냐. 정부 보조금 없이도 팔리는 수준의 전기차를 내놓겠다. 그게 여기다. 인 거죠. 그러려면, 이게 맞아 들어가려면 가장 보급형, 이 중간 세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보급형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세그에서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싼 거 쓰겠다. LG나 SK나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아니, 우리 게 훨씬 더 좋은데 이거 써. 이제까지 너가 써주기를 바라면서 달려왔는데? 라고 했는데, 여기를 픽한 거죠. 근데 너희 거 여기도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검토는 해주고 있죠. 근데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여기서 삼성과 SK와 뭐 CATL이나 LG를 믿고 우리가 계속 여기를 얘네들한테 맡겨둬도 되나? 여기 시장의 성격이 아까 삼성, 퀄컴의 다이나믹스가 나타났던 그 시장이잖아요. 삼성은 스마트폰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사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퀄리티적으로도 최고를 계속해서 지향하고 가장 먼저 최고 성능의 제품을 내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퀄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죠? 바잉 파워가 없는 거예요. 공급자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또는 요거 외에는 뭐 몇몇 업자들은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뭐 이런 데서는 자기 것만 쓰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모습을 보면, 야, 우리 여기 요런 몇몇 업체한테 매달려서 기술 개발해줘라고 해서 프리미엄 기다리다가는 요런 구조 가겠구나. 여기만은 우리가 얘네들을 플랜 B로 하고 우리의 플랜 A가 따로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오직 가격만.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코스트만이 모든 게 결정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가지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제 테슬라는 양적으로도 어떤 스케일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1위 사업자가 돼야 되고, 예. 기술적으로도 1위 사업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서의 전략은 정반대에 와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섹에 필요한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인수를 할 거예요. 뭐 나중에는 전고체 배터리들도 인수를 하겠죠. 또는 검토해보고, 야, 전고체 배터리보다 이게 더 낫겠다 해서 그거를 계속 또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밑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자에서 가장 원가 경쟁력이 높은 사업자가 되기를 또 바라고 있을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인프라. 음.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레인지의 제약을 점점점 줄여 나갈 수 있는 인프라의 어떤 보급, 그런 게 이제 테슬라의 이런 정책, 전략을 쓸 수 있게 해준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전략이에요. 그죠? 네. 이게 국내 배터리 사업자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양쪽 다 어떤 지배력, 뭐랄까요. 셀링 파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모든 주요 사업자들이, 전기차 주요 사업자들이 여기서 모여서 경쟁하기를 바랄 거예요. 왜? 삼성, SK, CATL, LG 등등은 지금 스케일 해가지고 인프라 깔고 나서 생산 스케일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일 텐데,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 사업자는요. CATL은 좀 이거 원통형 해가지고 뭐 더 싼 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음. 우리나라 사업자는 전부 여기에 집중돼 있죠.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어디에도 팔리지 않는 배터리를 개발해 놓고 있고, 그 인프라가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깔려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양극화돼야 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를 갈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스케일로 엄청 인프라를 깔아놨으면 밑으로 가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 스케일로 위로 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아젠다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는 테슬라의 그 고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 양 끝에서 난 여기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협상력 둘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3대 배터리 사업자는 고민이 커진 거예요. 아, 나 위로 가야 되나? 아, 우리 지금 깔아놓은 인프라는 전부 여기 라인인데 이거 다 때려치우고 돈 다시 투자해서 여기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아, 지금 있는 거 최대한 스케일업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근데 그러기에는 이 투자비 회수조차도 좀 힘든 거예요. 얘네들하고 경쟁하기엔 내가 너무 고급 기술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테슬라의 저 무브먼트를 보는 LG, 삼성, SK는 어떤 고민을 할까? 그리고 그들은 뭐가 되고 싶을까? 어떤 사업자가 되고 싶을까? 배터리계에서. 계속해서 최고 수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또는 이 스마트폰에서 삼성 같은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저렴한, 여기서 그냥 스케일로만 박리담회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건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기준은 뭘지.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코멘트 있으실까요? 조금 그러니까 보면서 전기차 시장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앨런 머스크가 좀 일반적인 뭐 발언이나 뭐 전략 같은 거 봤을 때 워낙 좀 튀다 보니까 솔직히 이걸 봤을 때도 뭐 말씀하신 부분 전략도 생각이 되는데 뭔가 자꾸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 자꾸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정리하면서도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지금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찝찝했던 거는 그 4680 배터리도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느꼈던 부분이 기술적인 향상보다는 결국 원가 절감이었네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음, 성능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네. 그래서 테슬라는 그냥 뭐 전세그에 그냥 비용 절감은 하고 자신들이 그냥 자율주행이나 어떤 뭐 FSD 서비스로만 가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 색은 완벽하게 본인들의 자체 고급 기술로 하고 세그를 이원해서 할지 그거는 아직도 조금 확 명확하게 좀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EV 시장이 이 정도 사이즈라고 봐요. 네. 근데 그게 테슬라가 바라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길 바라냐면 이렇게 변하길 바랄 거예요. 요게 이렇게 변하길 바랄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변할 거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우리가 저 밑에서 정리해 주셨는데 연도별 EV 시장의 성장, 어떤 사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업자들은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무엇이든 EV 사업자로서 정말 스케일이 나왔을 때 그 스케일을 제약하는 게 뭘까? 그다음에 그 스케일에서 그 엄청난 시장에서 도미넌트한 사업자가 되는 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고 그거의 인프라라고 하면 인공위성이죠. 저궤도 인공위성. 네. 저궤도 인공위성을 그래서 수백 개씩 수천 개씩 계속해서 스페이스X가 실어 나르면서 뿌리고 있잖아요. 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최강의 인프라를 테슬라는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약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시장에서 위닝 할 수 있는 위닝 레버예요. 이거가 있으면 위닝 할 수 있다. 근데 위닝 할 것 같았는데 시장 사이즈를 줄여버리는, 위축시키는 게 뭐냐면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우수하다고 해서 시장에서 위닝 할 것 같지는 않은 거지. 네. 그런데 이걸로 위닝하게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배터리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 시장에서 자기가 더 먹을 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는 일이 생긴다. 그걸 막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어. EV 배터리가 제대로 공급 안 되면 여기 시장이 내가 이 시장을 거의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팔리는 양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생산이 늘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게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속적인 메시지 전달이에요. 음. 기가 팩토리를 계속 짓겠다. 내가 이런 기술 계속 팔로우 하겠다. 이걸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배터리 생산을 이만큼 늘려가고 그 성능을 내가 담보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네. 왜냐하면 여기 세그먼트는 자율주행을 달고 싶어도 비싸서 못 다는 세그먼트일 거거든요. 이분 여기가 확 늘어나줘야 되는데 자율주행이 늘어날 때 하드웨어적인 성능도 늘어나줘야 될 거고 그러면 배터리도 고성능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공급업체들이 그걸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공급하지 못할 텐데 안 그러면 우리가 삼성 꼴 난다.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싶어도 이렇게 팔리더라도 팔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되더라도 수요가 있더라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배터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이게 뭔가 우리가 이 시장으로 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프루브가 될 거다. 이거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거겠죠. 테슬라는.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 중에서도 우린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음. 배터리가 우리를 제약하지 못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자체적인 기술 확보, 인프라, 그다음에 어떤 양적인 스케일 업. 그래서 이 세그먼트도 프리미엄이라도 이건 압도적인 스케일로 우리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케일로 갈 거다. 그러고 나면 이 소비자들은 전부 자율주행의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 EV 중에 가장 싼 차들은 뭐 사람들이 운전하겠죠. 근데 어느 이상이 되면 다 자율주행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네.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거의 다 쓸 거고 이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는 일종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원가는 더 떨어지는 거죠. 이걸 프리미엄으로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프리미엄 세그에만 줄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키우면 키울수록 원가 경쟁력은 더욱더 발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변동비가 큰 게 아니라 고정비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제약하는 거는 배터리였다. 배터리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딩 할 거다. 우리가 자체 생산할 거다. 이만큼의 캐파는 우리가 확보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다 정리해 보면 이제 그 메시지로 이제 귀결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은 여기, 우린 여기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달로 갈 거다, 화성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네. 뭐 아무도 모르죠. 그 테슬라가 아니면은 앨런 머스크가 어디까지 꿈꾸고 있는지. 아무튼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전기차로 뭐 지구를 지배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걸 위한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기술적인 극단적인 차별화. 그게 결국 이제 우주를 지배하는 거고, 우주를 지배해야 자율주행이 제대로 데려가는 거고, 그게 이제 뭐죠, 저궤도 인공위성인 거고, 또 하나는 배터리인 거고, 이런 거죠. 최고의 성능으로 대량 생산하겠다. 이런 거. 네, 일단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